FS의 필요 없어. 맛있긴 맛있다. 자, 봅시다. 우리 66쪽 펴시면 됩니다. 그죠? 예, 66쪽. 3회 18번이고요. 자, 문제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일단 보니까 선택지 1번에, 그죠? 경쟁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시스템으로 경쟁 유발, 그 다음에 경쟁을 제약하는 법률 시스템. 일단 민주공화국의 법률 시스템과 경쟁의 관계를 보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승자의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 줄 보시면 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들 개개인이 벌이는 경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1번 바로 확인되고요. 그 수단과 방법을 적절하게 제약하는 규칙을 도입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경쟁의 수단과 방법을 적절하게 제약하는 규칙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법률 시스템이죠. 그래서 법률 시스템 자체가 그죠? 경쟁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경쟁의 수단과 방법을 뭐 하는 거예요? 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발이라는 맥락은 적절하지 않고요. 바로 여기에서 3번 그대로 확인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상 얘기는요. 마지막 문장 보시면 돼요. 금방 눈에 띄는 부분이라 경쟁의 승자는 패자보다 더 많은 자원과 권력과 명예를 얻으며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결국에 더 많은 자원과 권력, 명예가 일종의 뭐가 되는 겁니까? 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개념 전환은 가볍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19번 한번 보시면요. 자, 역시 적절하게 이해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해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중심을 잡는 게 빠른 거죠. 그죠? 봅시다. 보면 일단 1문단에서 이제 금속 활자, 그죠? 질문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조선시대 금속 활자를 왜 국가가 독점했던 것일까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조선시대 금속 활자를 국가가 독점했던 것에 대한 이유가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걸 겁니다. 적절하게 이해한 것이 보통 핵심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단 한번 보시면 셋째 줄에, 그죠? 구텐베르크는 인쇄물의 생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금속 활자 인쇄술을 고안했던 거고, 즉 서양의 인쇄술은 상업적 목적으로 민간에 필요해 해서 민간에서 제작되었다. 반면에 이 문단에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정보 보면 조선의 금속 활자는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의 필요, 그러니까 민간의 필요가 아니고 상업적 이익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문단의 둘째 줄 보면 3문단의 첫째 줄에서 구텐베르크 인쇄술은 어떻게 전파되고 조선에서는 왜 국가가 독점했을까라고 하는 데에 답을 주면서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요인은 표의 문자인 한자와 표 문자인 라틴 자모 사이의 차이 때문이다. 즉 문자의 특성 때문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널리 전파됐고 조선에서는 국가가 독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문단에 금속 활자 자체가 대량 인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요. 목판은 새겨지기만 하면 수요가 많은 책을 복제하는 데 유리했지만 새로운 수요에 재빨리 대응하기에는 속도가 너무나 다졌다. 또한 책의 종수만큼 목판을 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금속 활자는 장점 뭡니까? 새로운 수요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었다. 즉 다시 말해 뭐예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 조선 금속 활자의 존재의였자라는 거. 그러면 이런 거죠. 국가가 독점했던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제작했다. 그 다음에 문자의 특성 차이 때문이다.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 존재의였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응되는 것을 찾으면 되죠.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죠? 문자의 성격 차이가 금속 활자 인쇄술의 전파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3문단 쪽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선택지를 가만히 보면 별건 아닌데 2번 같은데 목판 인쇄 얘기가 나와 있죠. 근데 보세요. 적절하게 이해한 거잖아요. 이 글의 핵심 소재가 뭐예요? 조선의 금속 활자죠. 그러면 목판에 대한 게 답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문제라면 적절하게 이해한 것은 핵심, 주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목판에 대한 게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목판이 새로운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 3문단에 보면 새로운 수요에 재빨리 대응하기는 속도가 너무나 더디었다. 그죠? 그 다음에 서양과 조선에서의 금속 활자 인쇄는 대량 생산, 대량 공급. 일단 조선의 금속 활자만 보더라도 뭡니까? 다품종 뭐예요? 소량 생산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서양에서는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금속 활자를 인쇄했지만 조선에서는 국가가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금속 활자로 인쇄했다. 국가가 독점한 건 맞는데 뭐 이기는 없어요.
경제적 이익을 독점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다품종 소량 생산까지가 나와 있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 글의 핵심은요. 조선에서 국가가 금속 활자를 독점한 이유이기 때문에 서양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것도 이 글에서 끝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죠? 물론 이제 시간이 허락한다면 전체를 다 보고 나서 하나씩 걸러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간적인 제약이 때문에 특히 적절한 이해는요. 글의 핵심 화제와 직결되는 것이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판이라든가 서양의 금속 활제의 특성이 이런 문제의 답으로 되면 비정상적인 문제예요. 그죠?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그런 문제가 등장하지만 그건 문제를 잘못 낸 겁니다. 적절한 이해는 언제나 핵심에서 벗어나게끔 출제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죠. 그죠? 제대로 된 문제에 일관되게 반복되는 특성이고요. 자, 그다음에 20번도요. 중간에 끼워 넣는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일단 보니까 보기에 주어진 거 먼저 봐야겠네요. 계속 삐걱거려. 이 존 놀스의 정의론하고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정말 징하게 나오죠. 그죠? 총균세도 정말 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거죠. 그죠? 분명히 존 놀스 덕후가 있는 게 분명해요. 공무원 출제진에 아니면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이 정의란 뭐 다 좌파적인 거 아닙니까? 공무원 시험에 그런 지문을 내도 되나? 자, 뭐 학문인데요, 뭐 학문인데. 예? 아니 뭐 학문은 학문이고, 그죠? 학문을 뭐 정치로 재단할 수는 없죠.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죠? 예. 저는 극보수기 때문에 극우보수 아닙니다. 극보수. 국어 선생은 원래 보수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문규범 망가뜨리는 거 그래서 너무 싫어해요. 표준어 추가 막 치가 떨립니다. 뭐 이걸 또 추가한다고? 뭐 언제까지 추가할래? 막 이러면서 막 치가 떨려요. 그죠? 자, 일단 중요한 건 정치가 아니고요. 내용 보니까 기본 구조가 정의의 1차적 주제가 되는 이유는 재밌는 얘기 나와요. 이처럼 뭡니까? 그 영향력이 그러면 지금 이걸 앞에는 적어도요. 기본 구조에 뭐가 영향력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만 이처럼이라고 하면서 그 영향력이란 얘기가 가능할 테니까. 자, 심대하고 또 그것이 근원적인 데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직감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이러한 기본 구조 속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가 속해 있다는 점과 서로 다른 지위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여건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해진 서로 상이한 기대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일단은 핵심은 기본 구조고 이 앞에 뭐가 나와 있는지 힌트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보죠. 그러면 일단 주어진 지문 보면요. 가나 다라 이렇게 해서 노란색으로 나와 있고요. 일단 첫 부분 보죠. 자, 여러 가지 것들, 즉 법제도 그리고 사회체제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판단, 비난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특정 행위들이 정의롭다거나 부당하다고를 말한다. 또한 우리는 사람이 갖는 태도나 성향에 대해서도 사람 자체에 대해서도 정의롭다거나 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노려내는 것은 사회 정의인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정의의 1차적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 자,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회 주요 제도가 권리 의무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 된다. 자, 여기서 정의의 1차적 주제인 기본 구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사회의 주요 제도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요, 영향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게다가 가라고 돼 있는 여기 보니까 여기서 주요 제도란 그러면 여기서라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거 가리키기 때문에 가에는 다른 것이 끼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주요 제도 나와 있고 여기서 주요 제도란이라고 하면서 덧붙이는 형태거든요. 자, 정치 기본법이나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체제를 말하고 그래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경쟁적 시장, 생산수단의 자유 등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일부 일처리 등은 주요한 사회제도. 사회제도는 뭐하고 바꿔 쓸 수 있어요? 기본 구조와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봐도요. 아직까지 영향력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럼 다음 보죠. 이 모두를 하나의 체제로 생각할 때 주요 제재는 주요 제도는 즉 주요 제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뭐로요? 기본 구조는 앞에서 나와 있잖아요. 인간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그들의 인생 전망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소망까지 정해주게 된다. 그럼 뭐라고 나와 있어요?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인생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소망까지 정해주게 된다가 이게 기본 구조, 즉 주요 제도가 미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영향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보기에서
이처럼 그 영향력이 심대하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내용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는 게 적절해요? 다에 들어가는 게 적절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다 다음에 이어지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출발점에는 다른 출발점에다 유리한 조건이 부여된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출발점에 유리한 조건이 부여된다라는 거, 그죠? 지금 보세요. 우리 보기에 후반부의 내용 보면, 그죠? 서로 다른 지위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상이한 기대를 갖게 된다. 서로 다른 지위에서 태어났다라는 게 사회 제도로 인한 일종의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 내용 가지고 충분히 잡아낼 수 있기도 하고요. 뒷 내용을 봤을 때,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사회 제도로 인해서 출발점이라고 했을 때 보기의 뒷부분의 내용이 이런 출발점과 관련이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물론 앞부분으로 충분히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사회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 보시면 여러분들 과제 돼 있고요. 우리가 이쯤에서 과제 공지를 해드려야겠죠. 뭘 넘어갑니까? 우리가 7회 쪽부터가 추론적인 읽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5, 6, 7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7회까지. 제가 단톡방에도 남겨드릴게요. 4회까지는 돼 있고 4회 후반부 혹시 안 돼 있으시면 마저 하시고 7회까지. 그래서 추론적인 읽기는 좀 독해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세트가 아니라 3세트만 드렸습니다. 그죠? 드렸고. 그리고 오늘 상담 말고 다음 주 그러면 되나요?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누구지? 유균 씨 그리고 이림 씨, 그렇게 하죠. 이림 씨.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그 파트 1 그 정오표 좀 갖고 오시고, 그죠? 그래서 다음 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응? 아니,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아니 또 그 리듬 깨지잖아. 원래 약속했던 시간도 아니고. 자, 그다음에 사회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즘에 이제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같은 느낌이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보통은 이해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일치 문제로 나오는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가 나와 있지 않은가 물어보는 거죠. 이런 형태는 그냥 일치 문제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이거 쉬우니까 바로 볼게요. 무역 의존도란 무엇인가? 1문단의 첫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역이 아니라 무역 의존도는 이런 것이다. 그죠?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라고 해가지고요. 무역 의존도의 뜻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의존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3문단의 첫째 줄 보니까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야 한다 해가지고요. 2번도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 3번에 자,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되게 직접적이죠. 이 문단의 첫째 줄에 이처럼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4번에 무역 의존도가 낮은 다른 나라의 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아예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2번 순서 문제는 계속 좀 제대로 보겠습니다. 다른 시험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유형이기 때문에 자, 역시 선택지 먼저 보면요. 뭐나 뭐가 먼저입니까? 다 아니면 가예요. 그죠? 그럼 볼게요. 가 먼저 보면 1939년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별의 일생을 연구한 결과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들은 완전히 연소된 후, 즉 핵융합 반응이 끝난 후에 중력 붕괴를 일으켜 이런 천체가 됨을 보였지만 보세요. 이런 천체라고 앞에 뭔가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얘가 가가 맨 앞에 나올 수는 없어요. 그죠? 이 앞에 어떤 천체인지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걸 안에서는 뭐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까? 다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좀 다 보면 자, 독일 포츠담 천문대장 칼 슈바르츠 실트는 이 독일 애들 이름 참 어려워요. 그죠? 러시아 애들 이름도 되게 어렵죠. 러시아 소설 그래서 읽으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름 족보 정리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름이
그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기 때문에 그죠? 읽을 때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작품 내용은 좋은데 번역할 때 좀 이름을 단순화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뭐 권기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단순화해서. 자, 슈바르트 실트는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난 독일 사람들 이름 보면 다 맥주 이름 같아.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 전선에서 탄도 궤도를 계산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1915년 말 슈바르트 실트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논문을 입수해 읽고 여기 나오는 공식들을 천문학의 여러 상황에 적용해 봤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천체 내부의 중력이 어떤 모습이 될 거라는 질문이었고 계산을 하자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계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와봤더니 즉 질량이 아주 작은 부피로 압축될 경우 시공간도 수축되면서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임계 지점이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이고 태양의 경우는 1.5km, 지구는 0.5 그러면 이게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일종의 뭡니까? 그죠? 계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라가 나와야 되는 거고 라 보죠. 아인슈타인은 이 소식을 듣고 흥미로운 생각이지만 물리적으로 즉 실제로는 그런 천체가 존재할 리 없다고. 그런 천체 뭡니까? 수축되면서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천체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라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누가 사망하고 아인슈타인 사망하고 그랬으니까 아인슈타인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천체가 존재할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죠?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이런 천체가 됨을 보였고 아치볼트 휠러가 이 천체에 블랙홀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해가지고요. 예, 요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 요거 보면 다, 나, 라, 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와, 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자꾸 연구할까요? 그죠? 예, 그치? 저거 이 블랙홀 나오는 게 저거 아니었었나? 저기 영화 SF 영화 중에. 이마 인터스텔라. 그게 뭐 이런 내용들 다루는 거 아니었습니까? 블랙홀 넘어가고 시간의 지평선 나오고 막 이런 거. 사건의 지평선입니까? 사건이 시간의 지평선 노래입니까? 아니 사건의 지평선이 노래고. 근데 사건의 지평선이 저기 맞잖아. 블랙홀 맞지 않나? 자, 우리는 문과잖아요, 그죠? 문과가 대부분이니까 그냥 블랙홀에 뭐 그런 지평선 모시기가 있고 노래도 그냥 있다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죠. 태연 노래 아닙니까? 아닌가? 유나 노래인가? 유나 맞아, 유나 노래. 얼마 전에 집에서 심심해서 저거 마션을 봤거든요. 마션. 예, 옛날 영화긴 한데 화성에서 구조되는 거. 아직도 안 봤어. 재밌어요. 그리고 조석 웹툰 중에 문유라고 있잖아요. 진짜. 달에 혼자 남아가지고 나는 조석 이 사람은 천재인 것 같아 진짜. 마음의 소리 그리는 사람. 나중에 시간 될 때 보세요. 뭐 이렇게 머리 저기 좀 혼탁하고 그럴 때 웃고 싶을 때 문유 같은 거 보면 되게 그러니까 웃음이 건강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저분한 웃음이 건강해서. 얼마 전에 본 웹툰에서는 조석 만화인데 이렇게 저기 아빠하고 딸 유치원 다니는 딸이 있는데 딸이 아빠가 늦잠 자가지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데리러 가는 시간을 놓쳐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혼자 있는 거 보고 놀아주는데 갑자기 그 혼자 남아있던 여자애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높은 아파트를 막 올라갑니다. 아파트 언덕을 막 올라가서 그래서 친구들이 왜 이렇게 올라가 그랬더니 이렇게 올라가면 엄마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그래서 되게 슬프잖아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서 이 꼬맹이가 엄마 이렇게 부르고 같이 온 친구들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한데 그 높이에 아파트 맞은편 그 테라스에서 엄마가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지 말랬지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사는 아파트가 그 높이의 정면에서 수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조석이 이런 감동적인 만화를 이렇게 막 눈물 나려고 하는데 옆에서 엄마가 부르는 거 듣고 나서 이 사람은 정말 보통 천재가 아니다. 그죠? 예. 그리고 게다가 막 그림체도 막 옆에 막 꽃잎 같은 거 날리고 그래서 왠지 그런 분위기였는데 엄마가 그 높이 아파트 층에 실제로 사는 거죠. 아빠가 떨어져서 막 그런 만화였습니다. 나 왜 그런 게 재밌지? 그죠? 뭔가 좀 페이소스도 있고 그죠? 웃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동적인 포인트 없어요. 그죠? 설마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자,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 이러니까 나 혼자만 맨날 만화 보는 거 있잖아. 저도 밥 먹을 때만 잠깐 봅니다. 그래?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몇 개만 패야죠. 어떻게 많이 봐. 그냥 이렇게 머리 식힐,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복잡하지 않고 그냥 슥슥 보면서 픽픽 웃을 수 있는 웹툰 저는 많이 봅니다. 그렇게 웃어야 됩니다. 네이버 말고 네, 나중에 서로 보는 웹툰 교환 좀 합시다. 예, 개별적으로 상담할 때 얘기해요. 근간이 재밌게 발견한 거 있으면 저한테 살짝 알려주시고, 그죠? 권 선생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자, 이건 쉬우니까 바로 가죠. 1번 사물놀이의 가치라는 거, 그죠? 이거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죠? 이번에 사물놀이의 소리 이 문단에 나와 있지 않나요? 글이 너무 짧아서 노란색으로 표시 안 했어요, 그죠? 이를테면은 뭐 둥실대는 작게 몰아가는 뭐 번개, 그 다음에 비, 구름, 그리고 바람에 비유해서 뭐 이런 소리가 사물놀이 소리라는 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악기 종류 어디예요? 꽹가리, 징, 장구, 북 나와 있고요. 연주 형태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죠? 앉아서 연주하는 거, 그 다음에 서서 연주하는 거. 그래서 전자를 앉은 반, 후자를 선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쉽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쉽습니다. 얘는 정말 당황스러운 게 이런 문제는 그냥 어쩌다 한번 실수 비슷하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죠? 시작점만 잡으면 되는데 기역 뭐, 그, 니은도, 그, 리을도, 그러나. 그러면 지시 표현이나 아니면 그러나라는 접속 표현으로 처음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뭐가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디귿이, 그죠? 맨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쉽게 풀리는 건 쉽게 푸시면 되고요. 뭐 이 당시에 다른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난도가 있었던 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굳이 뭐 좀 난도를 높이진 않은 걸로 보이고요. 자, 5번은요. 말 장난에 속으면 안 돼요. 그죠? 적절하지 않은 거 나와 있고요. 일단 1번, 2번이 다 몽타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형 문자의 형성 원리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2번에 묘사 가능한 대상을 병치해서 불가능한 것을 재현, 그러니까 몽타주의 재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 4번은 사례 자체가 나와 있네요. 눈과 물로 슬픔, 문과 귀로 도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보면 첫째 줄에 몽타주는 2개 이상의 상관성이 없는 장면을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고, 에이젠슈테인은 몽타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상형 문자가 합해져서 뭐가 만들어지는 과정? 회의 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면 몽타주는 상형 문자의 형성 원리가 아니라 무슨 문자? 회의 문자의 형성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형 문자가 합해져서 회의 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상형 문자의 형성 원리가 아니라 뭡니까? 정확히 바꾸면 회의 문자의 형성 원리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금방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는 2개의 묘사 가능한 것을 병치해서 묘사 불가능한 것을 재현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눈과 물로 슬픔 나와 있고요. 문과 기 해가지고 뭡니까? 도청의 이미지라고 해서 몽타주에 대한 개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고 8번도요. 6번도요.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6번이죠? 8로 보였어. 6이 흩어져가지고. 아, 이제 노안도 오네 진짜. 그래요. 자연스러운 거죠. 아, 이러다가 이제 20일 지나면 2026년이고, 그죠? 아, 여러분들은 노안이 아니라 근시가 심한 거겠지. 예, 근시가 심하거나 난시가 심하거나, 그죠? 노안은 정말 제 친구들 중에 벌써 돋보기 쓰는 애들도 있습니다. 책 읽을 때.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그죠? 자, 봅시다. 전개 방식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핵심어는 노동시장이에요. 그래서 노동시장은 생산물 시장과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생산물 시장이나 타생산 요소 시장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중 다른 특징 중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라고 하면서 다른 시장과 달리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이라는 상품이 공급자 자신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생산물 시장 같은 거하고 특성 자체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생산물 시장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건 뭐죠? 3번이죠. 대비 방식을 사용해서 노동시장의 특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6번 문제도 가볍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얘가 난도 상의 문제는 아닌데 그저 살짝 3번하고 4번에서 왔다 갔다 헷갈려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하세요. 헷갈릴 때, 그러니까 지시 표현 이런 걸로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항상 썼던 원리가 뭐예요? 유사한 소재를 최대한 붙여 놓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 생각하시고 일단 선택지 자체를 보면 가가 맨 앞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가 한번 보죠. 21세기 인류의 운명은 과학기술 체계에 부여된 힘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그죠? 일단 운명 얘기하고 있고요. 기술공학에 의해서 새로운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소박하고 성급한 희망, 그 다음에 기술이 인간을 대신해 역사의 주체로 등극하리라는 허무주의적인 전망이 서로 엇갈리는 기로에 우리는 서 있고, 기술공학적 질서의 본질과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모든 문화론은 공할 수밖에 없다. 그럼 1문단은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기술공학적 질서의 본질과 영향력을 일단은 고려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가 맨 앞에 주어지기 때문에 나, 다, 라 셋 중에 하나가 올 수밖에 없는데 선택지 자체에 다 나, 다, 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쭉 한번 보죠. 그러면 차라리 자, 나 보니까 그러나 모든 생산체제가 중앙 집중적인 기업 문화를 포기할 수는 없으며 이 결정적인 힌트가 보이네요. 역접이고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모든 생산체제가 중앙 집중적인 기업 문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면 나 앞에는 무슨 얘기 나와야 돼요? 중앙 집중적인 기업 문화를 뭐 하는 얘기? 포기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만 그러나 모든 생산체제가 중앙 집중적인 기업 문화를 포기할 수 없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 포인트 잡으셔야 될 거고요. 자, 기업 문화의 전환은 어디까지나 조직의 자기 보존, 효율성, 이윤의 극대화 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또 무엇보다 기업 내부의 문화적 전환을 떠나서 환경이나 자원, 에너지 등의 범사회적인 문제들이 심각해질수록 사람들은 기술공학의 마술적 힘에 매달리고 그러한 위기들을 중앙 집중적 권력이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기술사에 대한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 일단 적어도 가 다음에 나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러나 이후의 내용과 반대되는 얘기가 가의 후반부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보니까 기술적 질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술적 질서는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가에서. 기술공학적 질서, 기술적 질서죠. 그래서 자연은 물론 인간들의 삶의 방식에도 심층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그러면 뭐예요? 자연과 삶의 방식의 변화를 초래했다. 그러면 기술공학적 질서에 뭡니까? 이게 일종의 변화를 가져온 게 뭐예요? 영향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죠? 기술적 질서라는 소재, 그 다음에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다가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여요. 관리사회로의 이행이나 노동과정의 자동화 등은 사회공학적 기술이 정치 부분과 생산에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고, 물론 기술사회가 반드시 관리사회나 중앙 집권적 기업 문화로만 대표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컴퓨터 산업이나 초전도 산업 등 고도기술 사회의 일부 산업 분야는 나오네요. 중앙 집권적 기업 문화를 뭐하고? 지향하고. 그러면 이거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자율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지니는 유연한 체제를 채택할 것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 그러면 중앙 집권적 기업 문화를 지향하는데 그러나 모든 체제가 중앙 집중적인 기업 문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 했을 때 그러면 다 다음에 뭐가? 나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라의 위상이 여기서 잘 잡히지 않는데 보니까 생활세계의 질서를 좌우하고 경제적 행위의 목적으로 자리 잡은 기술은 더 이상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생산수단만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요. 기술과 다른 기술의 연계를 이해하고 있는데 보세요. 가의 뒷부분에 기술공학적 질서의 영향력이라는 얘기 봤을 때 그 영향력은 어디하고 연결이 돼요? 다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가가 먼저 나오고 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나 때문에 나가 나오고 얘가 혼자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가로 시작했을 때 다 나의 위상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안에서는요 가다 나라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괜찮죠? 그죠? 자, 라 자체만 봤을 때는 어디에 들어갈지 감잡기가 힘든데 가나 다의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 이거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8번 한번 보시면요. 그죠? 미괄식이니까 핵심이 어디에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 뒤에. 그죠? 옛날에 서울시 문제에서만 이런 식으로 낸 거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순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택지 보니까 기역, 니은, 미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가보죠. 자, 기역.
숨쉬고 마시는 공기와 물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된 경우가 많고 자원의 고갈, 생태계의 파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건 뭡니까? 일종의 사례죠, 사례. 예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니은 봤더니 현대인들은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의 혜택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그래서 현대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적 전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미음 보니까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면 낙관적인 미래 전망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심각한 현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해요. 일단 기억 자체가 하나의 사례로 맨 앞에 나오기는 힘들 것 같은데 니은하고 미음의 위상이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한번 나머지 거 한번 가보죠. 일단 디귿의 자연 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등으로 인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도처에서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 자연환경의 파괴에다가 덧붙이는 거 아니에요. 자연환경의 파괴 어디 있어요? 기억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핵 전쟁이라도 터진다면 그저 인류의 생존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위기들이 현대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과학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결국 그러면 낙관적인 전망이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기억 다음에 디귿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사례를 종합하면서 이런 위기들, 자연 파괴라든가 이런 위기들로 마무리를 해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리을이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걸 안에서는 기억, 디귿 뭐로 이어져야 돼요? 리을로 이어져야 될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가만히 보면 니은 혼자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낙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뭡니까? 미음도 보니까 낙관적인 미래 전망이 얼마나 뭐하다? 위험하고 가볍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전체는요.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전망이고요. 끝내 결론은 뭐예요? 비관적인 전망이니까 그러면 같은 애들끼리 뭉쳐주고 비관적인 전망이 미관식이니까 맨 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관적인 전망, 기억, 디귿, 리을이 어디로? 맨 끝으로 나와야 되고요. 혼자만 낙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니은이니까 얘가 혼자 동떨어져야겠죠. 그래서 낙관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죠? 낙관적인 미래 전망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현상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사례로 기억과 디귿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억과 디귿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위기들을 통해서 낙관적 전망이 위험하다는 이 글의 결론 주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 안에서는요. 니은, 미음,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고요. 적어도 우리가 니은이 혼자만 낙관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4개와 따로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거는 보셔야 될 겁니다. 그죠?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10번 한번 가보죠. 9번.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얘도 선택지 바로 볼게요. 자, 보면 지혜가 많은 사람과 글쓰기, 그죠? 그 다음에 쓰는 문화와 지혜,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에 읽는 문화보다 보는 문화가 더, 그죠? 읽는 문화와 보는 문화,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회는 읽는 문화가 아니라 보는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부터 볼까요? 1문단에. 자, 쓰는 문화가 치기 문화에서 가장 우선이고 쓰는 이가 없이는 치기 나올 수가 없다. 그러나 지혜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과 글로 옮길 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지혜는 머릿속에 쌓아두고 있는 건데 그죠? 글로 쓰려면 줄기찬 노력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혜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죠? 글로 옮길 줄 아는 건 별개의 문제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거 보면 모든 국민이 책 한 권을 남길 수 있을 만큼 쓰는 문화가 발달한 사회가 도래하면 지혜의 르네상스가 가능할 것이다. 2번 문장 거의 그대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시면 읽는 문화의 실종 그것이 뭡니까? 현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읽는 문화 말고요. 뭡니까? 보는 문화가 읽는 문화를 대체해 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현대는 읽는 문화보다 보는 문화가 더 발달이 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읽는 일이 장려되지 않는 한 생각 없는 사회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되게 직접적으로 책의 문화는 읽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뭘 만드는
생각하는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 그랬으니까 생각하는 사회는 보는 문화가 아니라 뭐가 만든다고 할 수 있어요? 읽는 문화가 만든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직은 옛날에 또 따로 시험을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10번 문제 가보죠. 그죠? 자, 가까운 거. 어차피 가까운 거 적절한 거니까 글의 전체 주제와 관련된다는 생각하셔야 되고요. 근데 얘가 약간 내용 해석하는 게 필요해요. 보세요. 처음 공부할 때에는 들뜬 생각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들뜬 생각을 억지로 배제할 수는 없다. 억지로 배제하려고 하면 이로 인해 도리어 한 가지 생각을 더 첨가시켜 마침내 정신적인 교란만을 더하게 된다. 그럼 뭐 그런 거 있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라고 하게 되면, 그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얽매여서 계속 코끼리에 관련된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심리학에서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닌데 부정형의 암시는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산에서 스키 타는 선수들한테 장애물을 피해가 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 길만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한 안내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저도 항상 가족들, 특히 애한테 얘기할 때는 부정형, 이거 하지 마 보다는 이거를 해 라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어지럽히면 안 돼가 아니라 네 물건 정도는 치워야 돼 라는 식으로 부정형의 표현을 웬만하면 피하려고, 아예 안 쓸 수는 없는데, 근데 이게 그냥 길 가다가 주어들은 풍어리여가지고 정확히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한테는 맨날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하지 마 보다는 이거 해야 돼라는 말을 상대적으로 잘할걸요? 아닌가? 저도 기억 안 납니다. 그죠? 내 말을 귓등으로 흘려 듣는구나. 농담이에요.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어깨와 등을 꼿꼿이 세우고 뜻을 높여 한 글자 한 구절에 마음과 입이 상응하게 되면, 그럼 보세요. 일단 뭘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자세를 바로 잡으면 뜬 생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배제하려고 애쓰지 말고 자세 바로 잡으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문단에 뜬 생각이란 하루아침에 깨끗이 없어질 수는 없다. 오직 수시로 정신을 맑게 하는 방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혹 심기가 불편해서 꽉 얽매여 없어지지 않으면, 뜬 생각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것도 묵묵히 앉아서 눈을 감고 마음을 배꼽 근처에 집중시킬 때 신명이, 그죠? 생각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뜬 생각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잘 실행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부할 때 들뜬 생각, 뜬 생각을 없애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자세 바로 잡고 눈 감고 배꼽 근처에 집중시키면 이런 생각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 어떤 내용을 형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뭡니까? 절차와 형식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그거를 좀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3번이죠. 일정한 형식을 갖춘 후에야 일정한 내용이 형성되는 법이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세상살이의 기본 원리나, 그 다음에 진리를 깨우치는 과정보다는요, 뜬 생각이나 들뜬 생각을 어떻게 없애야 하는가. 그죠? 그다음에 언어를 통해 설명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다양한 지식이 논리적인 판단에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를 바로 잡으면 뜬 생각을 없앨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자세를 바로 잡는다라는 거, 뜬 생각 없는다. 그러니까 일정한 자세라는 형식을 갖춘 후에 내용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조금 이제 해석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좀 이게 있는 글이긴 한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앉아서 눈을 감는 건 괜찮은데 마음을 배꼽 근처에 집중, 이 글로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정확한 마음을 배꼽 근처에 집중을 시킨다고요? 단전에? 그죠? 그냥 몸 상태에 집중하는 건가? 자, 그 다음에 11번하고 12번까지 마저 엮어서 보겠습니다. 12번까지 하고 마무리하죠. 네. 자, 11번 보시면 굿에서 놀이로 전환한 이유와 거리가 먼 거라고 나와 있고요. 일단 맨 마지막 보니까 마지막 문장에 이 시점에서 종래에 주신 배신 무사히의 대모와 대안은 종교적 의미를 서서 읽고 구경거리 혹은 예능, 더 나아가 영국으로 전화하기에 이른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굿이 어떻게 변화했는가가 쭉 나와 있는 건데, 보세요. 일단은 제사를 지내는 권한, 제사권이 소수의 사제자들에게 독점돼 있었던 고대 사회였는데, 그러나
역사의 경과와 더불어 중세 사회에서는 그죠? 다수의 제사권 참여가 이루어져서 제사 독점에서 오는 의례의 신비성도 희박해지고 그다음에 기술력의 상승으로 불규칙성도 극복되어 가면서 의례가 가지는 주술적 효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 그다음에 집단의 의례 자체를 종교적 외포, 두려움이 아니라 예술적 감상과 오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굿에서 놀이로 전화하게 되는 과정들이 여기 쭉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1번에 자연이 지닌 불규칙성 극복이라는 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그죠? 그다음에 주술적인 효과에 대한 믿음 상실, 주술적 효과에 대한 믿음도 뭐 흔들리게 된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적 감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했다가 아니라 굿에서 놀이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굿 자체가 예술적 감상과 오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여유가 생기게 됐다는 거지 예술적 감상을 하고 싶은 욕망이 커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제자의 제사권과 독점적 지위가 약화됐다라는 거 이런 거죠. 기존에 독점돼 있다가 다수가 참여하면서 종래의 제사 독점에서 오는 의례의 신비성이 희박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독점적인 지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약화됐다는 겁니다. 다수가 참여하면서. 그래서 이것도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거고요. 자, 12번은요. 텍스트를 좀 꼼꼼하게 봐야 되죠. 그죠? 알 수 없는 거 나와 있고요. 뭐 내용 확인하라는 거고요. 자, 보죠. 1번에 반복되는 일이 역사로 기록된 예. 그죠? 그 다음에 금속 활자가 기록되지 않은 이유, 거대하고 한 번만 일어나는,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사실만이 역사가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것만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 4번에 김총각과 박처녀가 결혼한 사실이 역사가 되지 않는 이유 등등 나와 있는데, 우리 어차피 1문단에, 그죠? 한번 보시면요. 자, 1문단에 셋째 줄 맨 오른쪽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난날의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 사실이 모두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쉬운 예를 들면 김총각, 박처녀 선택지 4번에 나오는 거고요. 역사가 될 수 없고 한글이 만들어진 사실, 임진왜란에 일어난 사실 등은 역사가 되는 것이라. 그러면 이렇게 보면 사소한 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은 역사가 될 수 없고, 그럼 뭐예요? 김총각과 박처녀가 결혼한 사실이 역사가 될 수 없는 것은 어떤 일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되지 않는 이유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대한 사실, 한 번만 일어나는 사실만이 역사가 될 것 같지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면 거대하고 한 번만 일어나는 사실만이 역사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니까 일어나는 사실만이 역사가 되는 이유가 나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고려시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이거 반복되는 거잖아요. 자연현상인 일식과 월식은 모두 역사로 기록됐다. 이게 뭐예요? 반복되는 일이 역사로 기록된 예가 되는 거죠.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건 일정한 시기를 두고 반복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속 활자 같은 거. 금속 활자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사실은 역사로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죠? 이게 이유 나와 있죠? 목판본이나 목활자 인쇄술이 금속 활자로 넘어가는 뭐가?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속 활자 발명이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거 제안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실만이 역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사실만이 역사가 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딱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자, 다음 주에 추론 부분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 좀 걸리는 부분이어서요. 시간 좀 재면서 좀 차분히 풀어보셔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